저는 서울에 사는 올해로 68세가 된 여성입니다. 1년 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외동딸을 췌장암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남편도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기에 딸은 제 삶의 전부였어요. 엄마, 나 많이 아파. 딸의 병이 발견됐을 때는 이미 손을 쓰기 힘든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끝까지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다행히도 사위는 그런 딸을 정말 잘 돌봐줬습니다. 병원에서 밤낮으로 간병을 하며 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려 하더라고요. 장모님, 지영이가 마지막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보내고 싶다고 해요. 병원보다는 집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할까요? 사위의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려는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딸의 마지막 한 달은 제 품에서 보냈어요. 어떻게든 지나가는 시간이 아쉬워서 하루라도 더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밤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 그게 딸이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날 사위는 관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크게 울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요. 장례를 치른 후에도 사위는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지영이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고마워. 자네도 힘들 텐데. 괜찮아요. 저보다 장모님께서 더 힘드시잖아요. 그런 사위를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은 그의 슬픔이 느껴졌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와서 딸의 이야기를 하며 함께 그리워했습니다. 때로는 딸이 좋아했던 음식을 가져와 함께 나누기도 했어요. 장모님, 지영이가 제일 좋아하던 집 근처 시장 떡볶이 사왔어요. 그래, 우리 지영이가 떡볶이를 참 좋아했지. 그런 시간들이 몇 개월간 계속됐습니다. 저는 사위가 진심으로 딸을 그리워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위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된 사위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점점 연락을 뜸하게 했어요. 때마침 사위도 마찬가지 생각이었는지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저는 서서히 마음을 정리하며 혼자만의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위로와 눈물과 그리움이 얼마나 치밀한 연기였는지를요. 그리고 제가 곧 알게 될 진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도 말입니다. 딸이 떠난 지 1년 반이 지난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김장철이 되어 혼자 김치를 담그고 있었는데 문득 사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위도 우리 집 김치를 참 좋아했는데 한번 갖다 줘야겠다. 딸이 생전에 제가 담근 김치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매년 김장철이면 큰 통을 들고 와서는 엄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우리 그이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나서 큰 통 하나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사위에게 안부도 물어볼 겸 오랜만에 잘 지내고 있는지 얼굴도 보고 싶더라고요. 요즘 들어 연락이 뜸했던 터라 더욱 그랬습니다. 사위가 사는 아파트는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딸과 결혼한 후로 쭉 그곳에서 살았으니까요.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가는 길이 조금 힘들긴 했지만 사위의 반가운 얼굴을 생각하니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1203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네, 누구세요? 그런데 들려온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젊은 여자 목소리였는데 사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와 있나? 아니면 이사를 간 건가? 잠깐 혼란스러웠지만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박진호 씨 집 맞나요? 장모인데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여보, 어떤 할머니가 자기를 장모님이라고 하는데? 여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여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현관문이 열리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고 예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는데 기억이 잘 나진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 여자는 어색하게 인사했고 곧이어 사위도 나타났습니다. 장모님, 왜 갑자기? 사위의 얼굴은 당황과 난처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반가운 표정이 아니었어요. 저는 사위의 얼굴 표정을 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사위가 재혼을 했구나. 그것도 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지나가는 길에 김치 좀 갖다 주려고 왔어. 자네가 좋아하던 김치 말이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치통을 사위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잘 먹어. 난 이만 가볼게. 장모님, 잠깐만요. 설명을. 됐어, 이해해. 자네도 살아야지.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사위가 뒤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사위가 재혼한 것은 당연한 일이야. 젊은 나이에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멈추고 2명의 아주머니가 타더라고요. 사위와 같은 아파트 주민들인 것 같았습니다. 12층 그 남자 정말 뻔뻔해. 아내 죽자마자 바로 여자 들여놓더라. 맞아, 그것도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래. 아내가 아플 때부터 바람 피웠다는 소리 있었잖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사람 험담은 험담이 아니라 사실이야. 12층 살던 그 젊은 부인, 암 걸려서 고생할 때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몰라. 옆집 사는 언니한테 울면서 말했다잖아. 정말? 그럼 그 부인이 병원에서 죽을 때까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렇지. 이혼하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포기했다더라. 불쌍하게도.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도 없겠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나는 것 같았어요. 아까 문을 연 그 여자가 누구인지. 딸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본 간호사였습니다. 확실히 제 딸을 담당했던 간호사 중 한 명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딸에 대한 안타까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였던 걸까요? 사위의 모든 행동이 연기였다는 말인가요? 장례식장에서 흘렸던 그 눈물도, 저를 찾아와 딸을 그리워하며 나눴던 모든 대화도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몰랐어. 너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만약 이웃들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딸은 암으로 고생하면서도 남편의 배신까지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마지막 순간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혹시 딸이 제게 하지 못한 말이 있었던 건 아닐까? 남편의 불륜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저를 걱정해서 참았던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요. 딸의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딸과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로 딸이 아플 때도 자주 병문안을 왔던 아이였습니다. 민정아, 지영이 엄만데 시간 좀 있니? 지영이에 대해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언제든지요. 저도 지영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카페에서 만난 딸 친구 민정이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위의 재혼 사실과 이웃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말하자 민정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사실은요. 너 뭔가 알고 있는 거지? 네, 지영이가 마지막에 저한테 말했어요. 오빠가 바람 피우고 있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부터? 아마 병원에 입원한 지 2달 정도 됐을 때부터인 것 같아요. 지영이가 간호사 중 한 명이 오빠를 이상하게 쳐다본다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친절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바람 피우고 있는 걸 지영이가 직접 확인했어요. 오빠 핸드폰도 몰래 받고 사진도 찍어뒀고요.
원래 수술 잘 되고 건강 회복되면 이혼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정이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시다시피 지영이 몸이 너무 안 좋아졌잖아요. 이혼 절차를 밟을 체력도 없고 시간도 부족했고 무엇보다 어머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는 나만 믿고 사는데 자기가 아픈 와중에 이혼까지 하면 너무 충격 받으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딸이 왜 마지막까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그 증거들은 어디 있니? 지영이 핸드폰에 있을 거예요. 보안 폴더에 다 저장해뒀다 하더라고요. 핸드폰 비밀번호는 어머님 생일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딸의 유품을 뒤졌습니다. 딸의 핸드폰은 서랍 깊숙이 있더라고요. 전원이 꺼져 있어 충전을 해보니 다행히 작동했습니다. 제 생일을 입력하자 보안 폴더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증거들이 있더라고요. 사위와 간호사가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들, 둘이 나눈 문자 메시지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기로요. 그 배신자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실 제게는 그들을 벌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사위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그가 운영하는 치과가 들어있는 건물, 모두 제 소유였거든요. 그동안 사위가 딸에게 잘했다고 믿고 임대료도 받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딸의 핸드폰에서 증거들을 발견한 후,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어요. 정확한 진실을 파악해야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며칠 후에 저는 딸의 또 다른 친구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수진이는 딸과 대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로 딸이 아플 때 가장 자주 문병을 왔던 아이였습니다. 수진아, 아줌마가 물어볼 게 있어. 지영이가 혹시 남편 얘기한 적 있니? 말을 꺼내자마자 전화 너머로 수진이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사실 지영이가 저한테 많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 지영이가 병원에 입원한 지 2달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 가려다가 오빠가 간호사랑 복도에서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걸 봤대요. 너무 친밀하게. 그래서? 지영이가 그 간호사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대요. 27살 먹은 간호사였는데 자꾸 일부러 병실 앞을 지나다니고 오빠랑 눈빛을 주고받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런 걸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어머니, 지영이가 가장 걱정한 게 그거였어요. 어머니가 너무 충격받으실까 봐요. 딸의 마음을 알게 되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다시 딸의 핸드폰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보안 폴더 안에는 정말 많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사위와 김하늘 간호사가 함께 찍은 사진들, 호텔 영수증, 문자 메시지들, 그리고 몰래 녹음한 통화 내용까지.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위와 간호사가 나눈 대화 녹음이었습니다. 요즘 오빠 와이프가 많이 아파 보이더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담당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럼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하나? 뭘 기다려? 어차피 시간 문제잖아. 우리는 우리대로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네. 오빠네 장모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며? 나중에 그거 다 오빠가 상속받으면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 딸이 죽어가는 동안에도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이 직접 녹음한 마지막 음성 파일을 다시 들었어요. 엄마, 나 너무 억울해. 내가 이렇게 아픈데 오빠는 다른 여자랑. 엄마가 이걸 듣고 있다면 제발 나 대신 꼭 복수해줘.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한 짓을.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 이런 부탁을 하게 돼서. 하지만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 너무 아파서. 딸의 음성을 들으며 저는 통곡했습니다. 제 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억울했을까. 사랑하는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도 그 분노를 삭혀야 했던 딸의 마음을. 그날 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는 딸의 사진을 보며 맹세했어요. 지영아, 엄마가 반드시 복수해 줄게.
그 나쁜 놈들이 너한테 준 고통을 100배, 1000배로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를 믿어. 복수의 계획이 제 머릿속에서 서서히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만만한 노인네로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일 것입니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될 때입니다. 복수를 결심한 저는 먼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려면 단순한 방법으로는 안 됐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난데 자네 시간 있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아, 네.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우리 집에 좀 와줄 수 있니? 전화로 이야기하기엔 너무 힘든 내용이라서. 목소리를 일부러 힘없게 만들었습니다. 사위는 금세 걱정스러운 톤으로 말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건너갈게요. 괜찮으세요? 그리고 1시간 후 사위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힘없이 앉아 있었죠. 장모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어디 아프신 건가요? 일단 앉아. 말해야 할 게 있다. 사위가 제 맞은편에 앉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 병원에 다녀왔는데 암이래. 사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장모님, 그게 무슨... 지영이랑 똑같은 병에 걸렸어. 의사가 그러는데 이미 많이 진행됐다고 하더라. 수술도 못한대. 거짓말이었지만 딸과 같은 병이라는 말이 사위에게 더 큰 충격을 줄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으셨다고 하던가요? 길어야 6개월, 짧으면 앞으로 3개월 정도래. 사위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걱정과 당황 그리고 뭔가 다른 것도요. 치료는 받으실 거죠? 지영이 때처럼. 아니야, 나이도 많고. 나 혼자 병원 다니기도 힘들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을 생각이야. 그럼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말이라도 고마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돌아온 뒤로 내가 죽고 나면 이 재산들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봤거든. 이제 지영이도 없고 내가 원래 친척들도 별로 연락을 안 하고. 그 말을 듣고 사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훨씬 더 제 말에 집중하는 눈빛이었죠. 그러니 나를 제일 잘 챙겨주는 사람한테 물려주려고 해. 지영이 남편인 네가 우선이긴 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았다. 장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저 장모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내가 죽는 건 시간 문제야. 그 전에 내 재산 정리는 해놔야 하는 거고. 사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실례지만 장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이 얼마나 되나요? 역시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냥 아파트 몇 채랑 상가 몇 개 있고 대충 계산해보니까 대출 빼고 70억 정도 되더라. 아, 맞다.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랑 자네 치과 있는 건물도 내 거고. 그 말을 들은 사위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아, 맞다. 제가 임대료를 안 드리고 있었죠. 염치도 없이. 이제 와서 뭘. 자네가 우리 지영이 잘해준다고 생각해서 공짜로 쓰게 한 거야.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테고. 감사합니다, 장모님. 대신 조건이 있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잘 돌봐줘야 해. 병원도 데려다주고 필요한 것들도 챙겨주고. 그러면 내 재산을 자네에게 물려줄게. 당연히 그래야죠. 제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그날부터 사위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의 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이틀에 한 번씩은 집에 찾아왔어요. 일주일 후에는 아예 재혼한 아내까지 데려왔습니다. 장모님, 소개해드릴게요. 제 아내예요. 간호사 출신이라 어머니 돌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바로 그 간호사였습니다. 제 딸을 배신한 그 여자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앞으로 제가 간병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지만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간호사 출신답게 체온도 재고 혈압도 측정하고 때가 되면 약도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까다로워졌습니다. 오늘 국은 왜 이렇게 짜? 이런 건 걔도 안 먹을 것 같은데.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끓여드릴게요. 청소도 제대로 안 됐네. 여기 먼지 봐. 아픈 사람 있는 집을 이렇게 대충 하면 어떡해. 네,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일부러 치매에 걸린 척도 했습니다. 지영이 어디 갔지? 지영이가 퇴근하고 올 시간인데. 어머님, 따님은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뭐, 내 딸이 죽었다고? 언제? 1년 전에요. 거짓말. 지영이가 어제도 나한테 전화했는데.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이 당황하는 표정을 보는 게 통쾌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저는 두 사람이 몰래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여보, 이제 치매까지 오신 것 같아. 이러다가 요양원에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그럼 재산 상속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미리 상속 절차를 밟아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치매가 더 심해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맞네. 내일 법무사 사무실에 상담 받으러 가자. 모든 게 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사위가 치과 확장을 핑계로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빌렸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그 돈을 다 날렸다는 것도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려 2달 동안의 연기 끝에 드디어 복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위, 지금 우리 집에 좀 와줄래? 오늘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해. 지금 바로 갈게요. 아내도 같이 가도 될까요? 그래, 마침 잘 됐네. 둘 다 건너와. 사실 저는 벌써 며칠 전부터 이날을 위해 준비를 마쳐 놓았습니다. 사위가 돈을 빌린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서 만났고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줬어요. 오후 2시 사위와 새아내가 함께 집에 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밝아 보였어요. 아마 이날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러 온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장모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일단 자리에 앉아라, 둘 다.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미리 준비해둔 것들을 꺼냈습니다. 딸의 핸드폰, 몇 장의 사진, 그리고 녹음기였죠. 자네한테 먼저 보여줄 게 있어.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대답 없이 딸의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보안 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사위와 그 여자가 병원에서 포옹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걸 확인한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뭔가요? 사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거 내 딸이 찍은 사진이야. 너희들이 바람 피우는 걸 말이지. 장모님 오해입니다. 이것은 오해?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 저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두 사람이 식당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들. 내 딸이 죽어가면서도 너희들을 따라다니며 찍은 거야. 얼마나 억울했으면? 사위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설명드릴게요. 사실은 닥쳐! 아직 안 끝났어.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나 너무 억울해. 오빠가 간호사랑 바람 피워 내가 이렇게 아픈데. 엄마, 제발 나 대신 복수해줘.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 상간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뭐? 내 딸이 죽어가는데도 너희들은 신나게 놀았잖아. 저는 다른 녹음 파일도 재생했습니다. 사위와 그 여자가 나눈 전화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남았다고 했지? 한 달 정도? 의사가 그러더라. 그럼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네. 그 후에 결혼식 올리자. 좋아, 걔네 어머니가 재산이 많아. 나중에 상속받으면 우리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 녹음이 끝나자 두 사람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내 딸 죽인 놈들이 죄송하다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내 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 병으로도 아픈데 마음까지 찢어져서 죽어간 거야. 어머님 용서해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상간녀가 먼저 무릎을 꿇었고 사위도 이어 똑같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용서? 용서는 내 딸한테 받아야지. 그때 제가 안방 문을 열며 말했죠. 이제 다들 나오세요. 안방에서 4명의 남자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사위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떼먹히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가 치과 확장 자금이라며 우리한테 받은 돈 어디 갔어? 도박으로 다 날렸다면서 이 사기꾼아! 사위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설명은 무슨? 이 사기꾼아, 변명은 경찰서 가서 해!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사기꾼 있어요. 수억 원 사기친 놈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치과 확장한다며 빌린 돈 팔어 모두 인터넷 도박으로 날렸지? 이분들이 증거도 다 가지고 있어? 장모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장모님이 도와주시면 그 정도 돈은. 나한테 도와달라고? 내 딸 죽인 놈들을. 그리고 얼마 후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사위와 상간녀는 사기와 공동범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끌려가며 사위가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장모님, 이 모든 게 계획이었던 거예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이었어. 너희들이 내 딸한테 한 짓을 똑같이 갚아준 거야. 그럼 암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당연하지. 너희들 같은 놈들 똑같이 당해보라고. 내가 진짜 병에 걸릴 이유는 없거든. 경찰차에 태워지면서도 사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에 채무자들도 다들 떠나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분노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부동산 관리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위와 그 여자가 쓰고 있던 아파트와 치과 건물 모두 계약 해지하고 내보내세요. 오늘 당장이요. 그들의 삶의 터전까지 모두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제 복수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완성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위와 상간녀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당연히 치과는 문을 닫았고 그들이 살던 아파트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모든 것이 제가 원하는 대로 끝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딸의 사진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복수를 마쳤지만 딸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지영아, 엄마가 네 원수를 갚아줬어.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니?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환한 미소만이 사진 속에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저는 다시 딸의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파일이 있나 싶어서요. 보안 폴더를 뒤지다가 저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성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면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나 많이 아파서 말도 제대로 못하겠어. 그래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녹음해도.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들었던 복수를 부탁하는 음성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화는 없고 그저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엄마, 나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 어릴 때 아빠 없어도 엄마 혼자 나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도 늘 웃으시면서 우리 지영이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라고 말하시던 게 기억나.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밤늦게 일하고 돌아와도 내 숙제 봐주시고 아플 때는 밤새 간병해주시고 엄마 덕분에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자랐어. 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로 많이 아파. 아마 얼마 못 버틸 것 같아. 그런데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괜찮아. 엄마가 이렇게 사랑해줬으니까. 저는 핸드폰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죽어도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정말 행복했어. 35년 동안 엄마의 딸로 살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 딸의 음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 내가 죽고 나서도 엄마는 꼭 행복하게 살아줘.
엄마가 웃는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거든. 나는 하늘에서 그런 엄마를 보고 있을 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다음 생에도 또 엄마 딸로 태어나고 싶어. 그때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줄 거지? 엄마 정말 정말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음성 파일이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복수에만 매달려 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딸은 원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복수가 아니라 딸이 남긴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자고요. 먼저 시청에 가서 기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독거노인 돕기와 소외계층 아이들 교육비 지원에 사용해 주세요. 기부자 명의는 지영 엄마로 해주시면 됩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시나요? 1억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깜짝 놀랐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저는 동네 복지센터에서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일을 시작하셨어요? 복지센터 직원이 물었을 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딸이 원하는 일이에요. 딸이 저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했거든요. 누군가를 도우며 사는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서요. 그렇게 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예전보다 훨씬 평온해졌어요.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따뜻함으로 채워졌죠. 매일 밤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딸의 사진 앞에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지영아, 오늘 혼자 사시는 할머니께 미역국을 끓여드렸어. 할머니가 네 이야기를 듣더니 그런 착한 딸을 둔 어머니는 복 받을 거야 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복지센터에서 장학금 받은 아이가 편지를 보냈어. 지영 언니 덕분에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쓰여 있더라. 네가 하늘에서 도와준 거지. 때로는 딸이 정말로 대답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거나 갑자기 마음이 평온해질 때면 딸이 곁에 있는 것 같았어요. 지영아, 엄마가 이제야 알겠어. 네가 진짜 원했던 게 복수가 아니라 엄마의 행복이었네. 앞으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게. 다른 사람들도 도우면서 의미 있게 살 거야.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이고 미움이 아니라 베풀미라는 것을 말입니다. 딸 지영이의 이름으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